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친에서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장주희라고 합니다. 현재 연세대 의학과 21학번을 재학 중이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메디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자기소개 글로 멘토 조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쓴 게 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면 저에 대한 정보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디친에서 방학 특집 학습본 특강이랑 해가지고 대학생 멘토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만들었는데 저도 초청해 주셔서 이제 수학 1등급에 올라서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제가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먼저 그런 것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강의에 앞서서 제 강의 목표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이 강의는 그 2, 3등급 학생들 중에 1등급을 목표로 한 학생들 혹은 의대를 정말 높은 의대를 지원하고 싶어서 96점, 100점을 노리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이고 4등급 이하 친구들은 아마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말하는 그런 공부 방식들이 좀 많이 어렵고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제 송티라는 멘토님이 이제 그 개념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개념을 잘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문제풀이를 한 다음에 성적이 오르시면 이제 제 강의를 보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의 주제를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 목표에서 말씀드렸듯이 88점에서 96, 100으로 가는 수학 학습법 그 다음에 수학에서 남는 비결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저도 한때 항상 88점에서 머무르는 시절이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공부를 하는 법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 태도를 유지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96, 100이 거의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했던 방식들을 이제 소개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학에서 시간이 남는 비결이라 적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항상 거의 96점, 100점은 많이 맞은 적 없고 96점을 많이 맞았었는데 이런 96점의 궤도에 오른 순간부터 수학에서 시간이 좀 많이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능이 끝나고 이제 이런 멘토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왜 시간이 남았는가 고민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러이러하기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남았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96, 100으로 가는 수학 학습법, 그 다음에 뭐 시간 남는 비결 이 주제를 이제 설명하려면 먼저 제가 수학 문제는 어떻게 읽는 것인가 라는 설명할 것이고 첫 번째로 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다양한 풀이 방법을 고민하자라고 적었어요. 제가 그 고3 때 어떤 수학 선생님 뵀었는데 그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읽는 것에 대한 그 문제를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고들을 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제 고3 때부터 이제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치러졌던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을 토대로 제가 그 문제들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읽어내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양한 풀이 방법을 고민하자라고 적었는데 수학 문제는 꼭 한 가지 풀이만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좀 굉장히 어려운 킬러들은 풀이 방법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쉬운 문제일수록 좀 다양한 풀이 방법이 존재해요. 이 강의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정말 풀이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시로 들면 이 강의 메디치니 사이트가 그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자가 적을 것 같아서 그 미적분에서 도형 문제가 조금 그나마 좀 풀이 방법의 다양성이 좀 존재해서 그 문제를 상대로 제가 설명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제 수학 문제를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에 치러졌던 문제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읽을 때 했던 생각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문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적었는데 꼭 1, 2, 3번 순서가 아니라 제가 문제를 읽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 문제에서 옆에 같이 1, 2, 3번에서 같이 적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 따로 하지 않을 것이고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맨 마지막에 있는 설명이에요. 문제풀이의 발상은 문제를 똑바로 읽는 것부터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수학을 깨우치는 데 있어서 가장 공을 해주신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문제 속의 모든 숫자와 문장들은 힌트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들은 이후에 제가 문제를 읽을 때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가지고 수학 성적이 많이 올라서 맨 마지막에 써있는 이 말을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저랑 첫 번째로 이제 문제를 같이 읽어볼 문제는 2017 학년도 9월 평가에 나왔던 21번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를 이번 6월 평가에 앞서서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인상이 남았고, 그게 왜 그랬냐면 킬러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혹은 수학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이렇게 읽어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준 문제라서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나왔으니까 저희는 먼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음수인 부분은 안 다르고 양수만 다르면 되는구나 라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 fg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풀 때 f'x와 g'x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구나,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이 문제를 풀 때 등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자, 가조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x분의 fx라는 함수를 미분한 결과가 요거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야 되는 생각은 정말 이 함수가 적분 가능한 함수라면 우리는 fx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가 과연 적분 가능한 함수인지 그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아마 적분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라면 이 함수를 보자마자 적분을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fx를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x분의 fx라는 요 함수를 그냥 통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냥 x분의 fx 꼴을 남겨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조건이 g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g1 값을 알고 그 다음에 g'x도 구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f1 값이 주어졌고 f2 빼기 g 값이 뭔지 물어봤는데, 이렇게 두 값의 연산을 물어볼 때는 이 문제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요 각각의 값을 다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요 전체를 통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럼 이제 문제 풀이 단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gx가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이 안에 ft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적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fx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가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fx를 우리가 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우린 요거를 통으로 이용해야 하니까 얘를 잠시만요. 오케이. 이거부터 갈게요. 자, x분의 fx를 얘 통으로 이용해야 하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하는구나 로 생각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린 이 꼴을 만들었는데 가조건이 주어진 게 이거니까 요거 전체를 이렇게 두 개 나눈 다음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부분 적분에 대한 문제구나 해서 이걸 부분 적분하면 답이 쉽게 나오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낼 때 이런 제가 했던 생각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한다면 이 문제를 풀 때 아마 큰 어려움이 없어졌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이번 6월 평가에 나왔던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를 제가 왜 골랐냐면, 이 문제를 제가 질문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외 학생이 푸는 것도 봤는데 생각보다 좀 쓸데없이 그래프를 그린 학생들이 많아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그냥 그래프 없이 바로 식이 나왔을 텐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문제를 제가 뽑게 되었어요. 자,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함수가 이렇게 둘로 나눴을 때는 저는 반드시 연속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요. 그래서 연속성을 따지려면 a를 넣어야 되니까 이 값과 이걸 비교해야 되겠죠? 근데 함수가 지금 연속이란 말이 안 주어졌으니까 연속인 경우는 이 둘이 같아야 되고
이 둘이 같지 않다면 연속이 아니게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함수 요거가 fx 제곱이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 문제는 연속에 대한 문제인데 x는 a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 함수는 연속이고 x는 a보다 큰 구간에서는 연속이니까 이 함수를 제곱한 값도 x는 a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어차피 연속일 테고 x는 a보다 큰 구간에서는 연속일 테니까 우리는 이 값이 연속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읽고 그냥 이것만 쓰고 답을 냈고 결국은 문제에서 그걸 구하고자 하는 게 a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요 2차 방정식에서 두 실근의 합으로 문제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 값을 직접 구할 필요 없고 그냥 이 식을 정리한 다음에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그냥 답을 내면 끝이에요.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아니면 얘를 직접 뭐 그래프를 진짜 그려가지고 뭐 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식을 넘어간 학생이랑 이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풀고 답을 체크하고 넘어간 학생이랑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양한 풀이 방법을 고민해서 적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꼭 한 가지 풀이 방법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풀이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똑같은 평가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발전해서 나오는데 그 앞에서 풀 때 좀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생각해 놔야 그 다음 새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전에 비슷한 유형을 이렇게 풀었었는데 다른 접근 방법은 이게 있었지?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이것보다 이렇게 접근한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연결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풀이를 방법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또 이번 6월 평가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지 좀 그런 좀 대표적인 문제 하나 있어서 갖고 왔는데 이 문제는 이제 미적분에 해당하는 문제고 28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을 말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쓰면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지만 이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쓰면은 식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제 그렇게 시험장에서 시험 풀이가 굉장히 좀 길어지거나 계산이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좀 정말 계산하기 힘든 그런 긴 계산식이 나왔을 때 그거 말고는 혹시 좀 더 지금보다 내가 이거를 계산을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혹시 이 각의 이등분선 성질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가면은 혹시 좀 더 계산이 간단해질까?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각의 이등분 성질 말고 이제 다른 상학함수와 관련된 공식을 하나 쓰면은 G 세타에 대한 식이 간단히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알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요것들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지 아니면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는 제가 앞에 문제처럼 막 문제를 자세하게 읽는 건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어서 이건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건 이제 다양한 풀이를 생각하자는데 그러면 대체 그거 두 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베이스는 이거 전에 베이스는 개념 공부와 어느 정도의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풀이가 당연히 선행돼야겠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문제를 풀 때 끝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생각하라는 거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푸는 풀이가 최선의 풀이인가 혹은 지금보다 조금 더 간단한 풀이 방법 없는가 뭐 계산의 효율성을 측면이더라도 아니면 풀이의 효율성의 측면이더라도 그냥 이 문제를 풀 때 혹시 이 문제 말고 이 문제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변형된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까지 좀 한 문제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을 정리한 노트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PPT에는 아쉽게 담지 못했지만 그 평가원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조건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변형되었을 때 이렇게 변형된다면 나는 이렇게 푸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정리한 노트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는 많은 양의 문제 들어있지 않고 정말 좀 중요한 문제를만 제가 골라서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노트들을 한번 꼭 오답 노트라기보다는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 아니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좀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노트를 만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풀이 태도라는 거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문제를 어떻게 읽는가에 또 가장 연관이 되는 것인데, 그 문제를 읽는 태도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이런 태도의 일관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 문제를 읽을 때 제가 했던 것들은 이 문제에 어떤 개념들이 쓰이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문제풀이로 연결되니까 그런 태도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수학 공부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공부를 하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수능 날 위기는 찾아온다 라는 말을 썼는데, 저도 이제 수능 때 수학을 100점 맞았지만 제가 메디친에 제가 수능 수학을 풀 때 있었던 일들을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정말 많은 위기 상황들이 있었어요. 제가 9월 평가원은 부끄럽지만 97점을 맞았고 그 수능은 100점을 맞았는데, 그거 97점과 100이라는 점수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말 잘 본 시험이고, 누가 보면 정말 위기가 없을 것 같은 시험인데, 그 100점을 맞는 과정 속에서도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를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대처하는 것도 어떤 실력이니까 꼭 수학을 잘한다 학생들도 자만하지 말고 항상 이런 태도들을 유지하고 문제 풀 때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학을 대하는 태도를 항상 끝까지 유지해서 수능까지 간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이번 강의는 비록 짧지만 좀 많은 이야기를 전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지만, 저희 메디친 사이트에 수학 공부와 관련해서 저 말고 다른 멘토분들도 여러 가지 수학에 대한 글을 많이 쓴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같이 참고하시면 수학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